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코딩에 미치게 해드릴 실리콘밸리 핫라인입니다.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구독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많은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도대체 어떤 언어가 어떤 상황에 쓰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쓴 강의입니다. 여기 마인드맵을 보시면은 제가 5가지로 구조를 나눠 놨어요. 첫 번째 이제 서버가 있으시고, 두 번째 프론트엔드 있고, 세 번째 데이터베이스, 네 번째 모바일 앱, 다섯 번째 데스크탑 앱, 이렇게 5가지로 나눠 놨습니다. 이거는 저만의 의견이에요. 제가 프로그래밍을 해 가면서 느껴왔던 거는 이 5가지로 나누면은 뭔가 굉장히 크게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눈 거고요. 다른 프로그래머 분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 있으세요. 이건 순전히 저의 의견입니다. 자, 프론트엔드 먼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건데요. 프론트엔드라 하는 것은 여기서는 웹 프론트엔드예요. 저희가 지금 브라우저에서 지금 여기도 웹사이트를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크롬으로 웹사이트를 띄워 놓은 건데, 이것도 이제 웹 프론트엔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어떤 것들이 쓰이냐?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런 3가지. 이 3가지로 모든 웹사이트에 저희가 보이는 부분들이 다 쓰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HTML은 무엇이냐면은, 자, 이런 컴포넌트를 만드는 거예요. 컴포넌트는 무엇이냐? 자, 여기는 드랍다운 있죠? 이건 한 개의 컴포넌트예요. 이것도. 여기는 검색창 있죠? 이것도 한 개의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 아이콘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컴포넌트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은 객체 단위를 컴포넌트라고 이제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 컴포넌트를 위치를 시키는 게, 생성을 시키고 위치를 시키는 게 HTML을 통해서 작업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랑 CSS는 부수적인 역할을 해줘요. HTML에. 자바스크립트는 어느 정도 좀 유동적이고 동적인 면들을 담당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이콘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뭐 5초 동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또는 뭐 색상을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꾼다,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으시고요. 조금 더 복잡하게 가시면은 AJAX라고 해서 HTTP 요청을 서버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를 변환을 하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제공을 해주고요. 그럼 조금 더 동적으로 웹사이트가 변하겠죠. CSS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링을 하는, HTML로 이제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컴포넌트들을 스타일링하는 역할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콘은 흰색으로 해라, 이 글자는 흰색으로 해라, 조금 크게 하고 흰색으로 해라, 이 배경은 파란색으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CSS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SPA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모든 웹사이트 일단 HTML, 자바스크립트, CSS 이렇게 3개로 쓰여 있어요. SPA라는 것은 약간 전통적인 프론트엔드에서 약간 변형이 된 형태입니다.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이제 리액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 앵귤러.js라는 프레임워크도 있고, Vue.js라는 프레임워크도 있는데, 리액트는 일단 페이스북이 만들었어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회사 페이스북이 만들었고요. 앵귤러.js는 구글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Vue.js는 어떤 한 개 이제 집단이 만든, 비영리적으로 만든 오픈소스 프레임워크입니다. SPA의 다른 점이면서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가 흔히 전통적으로 HTML, 자바스크립트, CSS를 통해서 코드를 짜면은 저희 그 HTML 코드 내에서 링크를 눌렀을 때, 다른 페이지를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링크를 눌렀을 때 URL이 바뀌면서 새로운 HTML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서버에 가서 요청을 한 다음에 해당되는 HTML 페이지를 원래는 가져와요. 저희가 이 페이지를 가져와라 하고서 딱 누르면은, 클릭을 했을 때 프론트엔드에서 서버로 이 HTML 페이지를 지금 이 유저가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면은, 서버에서 그 해당되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를 가져와서 유저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서버인데, SPA에서는 그 서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프론트엔드로 가져와요. 다는 못 가져오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가져와서 훨씬 더 동적으로 그리고 반응적으로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프론트엔드에서
진짜 말 그대로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페이지로 모든 페이지를 이미 렌더링을 해 놓은 다음에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새로운 페이지들을 렌더링을 해주는 거죠. 새로운 페이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적으로 봤을 때는 모두 다 한 페이지인 겁니다. 그래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SPA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서버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서버에는 제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놨죠. 서버의 첫 번째로 이제 자바가 있고 파이썬이 있고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C# 그리고 VB. VB는 비주얼 베이직의 약자입니다. 서버에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서술해 놓은 네 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언어와 프레임워크들이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언어 옆에 괄호치고서 제가 작성을 해 놓은 것은 프레임워크예요. 프레임워크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서버에 대한 프레임워크는 프론트엔드랑 HTTP 또는 HTTPS를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트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게 바로 프레임워크입니다. 자바 같은 경우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모르셔도 지금은 상관이 없으세요. 지금 그냥 오버뷰만 보는 거니까요. 나중에 저랑 프로그램을 계속 같이 하시면은 다 배우실 내용인데, 일단은 프론트엔드랑 커뮤니케이트 하는데 필요한 환경들을 조성해 주는 게 프레임워크다, 서버 프레임워크다 라고 보시고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바 옆에 이제 JSP 그리고 스프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JSP는 이제 처음에 나온 프레임워크예요. JSP를 처음에 많이 썼었는데 이 단점들이 이제 많이 부각이 되면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가 또 새로 생겼고요. 요즘은 거의 다 스프링을 씁니다.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Node.js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바스크립트는 프론트엔드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자바스크립트랑 같은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가 그럼 웃기게 서버와 프론트엔드에서 같이 사용이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걸 이제 풀스택 자바스크립트 디벨로퍼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즘은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쓰고 프론트엔드에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쓴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 Node.js만 사용하라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 않고, 보통 SPA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들, 리액트를 쓴다던가 앵귤러.js 쓴다던가 Vue.js를 쓴다면은 정말 프론트엔드부터 서버까지 다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래에 이제 있는 C# VB의 ASP.NET이라는 프레임워크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전통적인 ASP.NET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ASP.NET Core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참고로 C#이랑 VB 그리고 ASP.NET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생겨난 ASP.NET은 윈도우즈 서버에서만 디플로이가 가능하세요. 리눅스나 맥OS에서는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으십니다. 그냥 제공을 안 해줘요, 그런 시스템을. 하지만 여기 위에 있는 Node.js, 장고, 그리고 스프링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시면은 리눅스, 맥OS, 윈도우즈 그 어디서든 다 디플로이가 가능하세요. 이 장점은 보통 회사에서 쓰는 OS가 리눅스, 서버 OS는 리눅스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프레임워크를 쓰고 있을 것이고 이런 언어들을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취업을 하시고 인터뷰를 보시는데. 다만 그래도 C#이랑 VB를 사용하는 ASP.NET 프레임워크도 있다. 하지만 ASP.NET Core라는 프레임워크가 또 최근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이거 한 2년 정도 전에 나온 것 같은데, ASP.NET Core는 C#과 VB를 사용해서 ASP.NET 프로그램을 쓰는데, 서버를 쓰는데 크로스 플랫폼, 리눅스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맥OS에서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리눅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윈도우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크로스 플랫폼 프레임워크가 또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조금 크로스 플랫폼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인 거죠. 그게 이제 서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베이스에는 제가 여기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사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들은
제가 여기 써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예, 저도 보지도 못하고 아직 듣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한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대표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들을 여기다 작성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라클 DB가 있는데요. 오라클이라고 써져 있고 옆에 SQL이라고 써져 있죠. SQL이라는 것은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해가지고 구조가 정해져 있는 그런 쿼리 랭귀지예요. 약간 예제를 들어보면은 자, SQL이라는 곳에서는 나이를 이제 다시 적어 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들인데 예, 아이디는 좀 크게 178 60 50 65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의 구조를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해요. SQL 같은 경우에는 테이블을 이제 제작을 하실 때, 만드실 때 create table이라는 이제 명령어가 있는데 그때 이 테이블에 헤더 컬럼들이 어떤 데이터 타입들이 들어갈지 다 정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외의 데이터는 전혀 집어넣을 수가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이라고 써져 있는 컬럼에다가 이 이름이라고 써져 있는 행에다가 박초롱, 아이린, 민효린, 아이유 이렇게 글자가 아닌 숫자를 집어넣으려고 한다. 5를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한다. 뭐 엑셀이니까 되죠. 근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안 들어갑니다. 예. 이 글자 스트링 타입만 넣을 수가 있으세요. 왜냐면은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그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예.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나이 같은 경우에도 정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다가 아이유라는 이름을 집어넣는다 하면은 에러가 생기십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결점이 없게 무결점으로 테이블을 조금 형태를 그대로 보존을 할 수 있는, 아무리 많은 데이터가 들어와도 어떤 종류의 데이터가 어떤 컬럼에 들어가 있을지 예측을 할 수 있게 구조를 해 놓은 게 SQ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NoSQL은 과연 무엇인가 하면은 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게 들어와도.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는 그냥 박초롱이랑 키만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박초롱 그리고 175cm 이것만 넣어도 됩니다. 예. 이 칼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나이랑 몸무게라는 칼럼이 박초롱이라는 데이터에는 존재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름을 안 넣고 아이유를 지우고 그냥 나이가 25살인 사람이 몸무게가 50kg이다. 그냥 이렇게만 적어놔도 돼요. 이름이란 칼럼 그리고 키라는 칼럼이 존재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세요. 예. NoSQL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이렇게 막 데이터를 막 지우고서 이런 식으로 넣어 놓으면은 뭔가 약간 정리가 좀 덜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예. 보통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SQL처럼 구조를 잡아놓고서 쓰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뭐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구조를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게 NoSQL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QL에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프로그램이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죠. 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자바를 관리를 하는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베이스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고요. 회사에서 쓸 때는 유료입니다. 예, 유료 버전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 그러면 오라클에서 많이 서비스도 관리를 해주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줍니다. MySQL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예요. 오픈소스란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씩 컨트리뷰트를 해가지고 서로 조금씩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그러면서 무료로 모든 사람들한테 배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스가 열려 있는 거죠. 아무나 써도 되는 거죠. 그런 데이터베이스 중 가장 대표적인 게 MySQL 그리고 SQLite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MySQL은 참고로 워드프레스라는 굉장히 흔히 쓰이고 인기가 많은 PHP로 작성이 된 프레임워크에서도 MySQL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밑에 가면은 이제 NoSQL이 하나 나오시는데 MongoDB라는 NoSQL 제가 가장 좋아하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예, 저도 Node.js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는데 Node.js를 사용을 할 때 MongoDB를 꼭 같이 페어링을 해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곤 합니다. 예.
아까 NoSQL이랑 SQL이랑의 차이는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SQL들이랑 몽고DB랑의 차이는 구조화가 안 돼 있다. 아무 데이터나 막 집어넣어도 다 받아준다. 그렇게 그런 차이만 있다고 지금은 알고 계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다이나모DB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라는 게 있는데요. 얘네는 따로 적어 놓은 게 약간 독특해요. 위에 있는 SQL이든 NoSQL이든 몽고DB부터 오라클DB까지는 모두 이 프로그램을 돌릴 이 아이들을 이 아이들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줄 서버가 필요하세요. 예.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그 서버를 더 증설을 시켜야 될 일도 생기고요. 증설이 돼도 모자라다 싶으면은 여러 가지 서버를 동시에 가동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다가 로드 밸런싱을 하는 작업도 직접 다 엔지니어들이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엔지니어링을 해주는 사람들이 또는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서버가 다운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으세요. 예, 트래픽을 받아야 되니까요. 하지만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작업을 전혀 할 필요가 없으세요. 파이어베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증설, 데이터가 많아질 때 증설하는 것과 데이터베이스가 작아질 때 줄여내는 것도 모두 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이 서비스를, 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다 관리를 해줍니다. 다이나모DB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AWS, 아마존 웹서비스죠.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저희는 데이터 집어넣고 빼고 변경만 하면은 서버 인프라스트럭처에 관한 것들, 인프라에 관한 것들은 전부 다 AWS에서 관리를 해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할 게 없습니다. 엄청난 장점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싼 편이에요. 예. 그래서 요즘 서버리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하나죠. 파이어베이스 또한 같은 형태예요. 예. 다만 이거는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이제 데이터베이스였고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더 구글에 가서 찾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이제는 모바일 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바일 앱의 이제 대표적인 가장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겠죠. 예, 안드로이드 플랫폼은 자바로 쓰여졌어요. 예, 처음에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쓸 때 자바로 쓰여졌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앱을 개발을 할 때도 자바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서버에서 사용하는 자바 언어랑 같은 언어세요. 완전히 똑같으시고 플랫폼만 안드로이드다. 모바일 앱에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이 사용이 되고 서버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로 서버 프로그램 제작을 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게 있죠. 리액트 네이티브는 안드로이드랑 iOS에 동시에 배포가 가능하세요. 자, 하지만 이게 엄청난 장점처럼 느껴질 수가 있으시지만 사실 코드를 한번 쓰고서 디버깅은 안드로이드 플랫폼 그리고 iOS 플랫폼 둘 다 해서 해야 됩니다. 예.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이름이 뭔가 조금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프론트엔드에 보시면 SPA의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가 있죠. 라이브러리가 있죠. 리액트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관리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리액트 네이티브도 페이스북에서 관리하는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를 사용해서 한 번의 코드로 두 개의 플랫폼에 모두 배포를 해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처음에 인기를 얻었고 앵귤러JS 같은 경우에도 아이오닉이라는 플랫폼이 또 있으세요. 비슷한 플랫폼인데 앵귤러JS를 통해서 두 개의 플랫폼에 모두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죠. 코틀린은 안드로이드를 쓰는 자바 언어를 이제 대체할 만한 신세대 언어로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언어입니다. 제트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언어인데 제가 굉장히 즐겨 쓰는 IDE들 인텔리제이 IDEA라던가 데이터 그립 또는 뭐 웹스톰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개발한 그런 엄청난 제트브레인이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언어입니다. 예. 거기에서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자바랑 완벽하게 호환이 되게 제작을 했지만 자바가 지금까지 언어로 있었던 20년 동안 축적된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는 그 모든 노하우들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만든 언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제트브레인에서 코틀린 소개를 처음에 할 때 저도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봤는데 훨씬 더 자바보다 간결하긴 합니다. 예.
기회가 되신다면 자바를 배우신 다음에 바로 코틀린을 또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플랫폼을 조금 넘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좀 넘어서 iOS 플랫폼을 한번 가볼 건데요. iOS 플랫폼에는 스위프트라는 언어가 필요하세요. 스위프트는 애플에서 관리하는 언어고 스위프트를 통해서만 스위프트 또는 오젝티브C를 통해서만 iOS 프로그램을 쓸 수가 있으십니다. iOS 모바일 앱을 쓸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iOS에 뭔가 배포를 하시고 싶으시다. 하지만 이 디버깅을 두 플랫폼에서 모두 하기가 싫다 하시면은 무조건적으로 스위프트를 배우셔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스크탑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데스크탑 프로그램이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보편적으로 램의 이제 통째로 코드가 다 올라가가지고 오프라인에서 구동이 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데스크탑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저희가 아까 전에 사용했던 엑셀도 데스크탑 프로그램이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오피스 프로그램들 다 데스크탑 프로그램이겠죠. 게임들도 데스크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예. 그런 것들을 데스크탑 프로그램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자, 데스크탑 프로그램을 쓰는데 필요한 언어는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C# 또는 비주얼 베이직 그리고 프레임워크라고 해야 되나? 이건 정확한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프론트엔드를 작성을 하는데 윈폼이라는 거를 사용을 해요. 예. 굉장히 윈도우즈 약간 97 같은 느낌이 나는 예, 그런 뭐 창을 만드는 윈폼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C샵과 비주얼 베이직을 사용을 하시면은 윈폼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맥OS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만들어 보지는 않았지만 스위프트를 사용해 가지고 맥OS에서도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고 말을 하세요. 예, 그래서 맥OS 프로그램 혹시 쓰고 싶으시면은 스위프트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오버뷰를 한번 봐봤는데요. 어떤 언어를 배우시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은 어느 정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 강의를 짜기는 했지만 사실 이 정도 듣고서 딱 이 언어를 나는 배우고 싶다 하는 감이 오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사실 일단은 좀 어느 정도 강의를 들어보는 게 가장 고르는데 좋거든요. 뭐 자바에 조금 관심이 간다 하면은 자바 강의를 뭐 한두 세 강의 정도만 들어보고서 자바가 이거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은 계속 자바를 배우시면서 뭐 안드로이드도 해보시고 스프링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지금 이 정도 강의를 듣고서는 어떤 언어를 딱 하고 싶다 하는 게 딱 와닿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열정이세요. 예. 한국 학원을 저도 몇 년 전에 몇 번 다녀봐서 아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순서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예. 뭐 C를 먼저 배워야 하고 그 다음에 C++이고 그 다음에 뭐 자바고 그 다음에 뭐 파이썬 뭐 이렇게 간다 하면서 굉장히 이상한 전통을 강요를 하는데 사실 그런 거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예. 아무리 정석대로 배운다고 해도 자신이 재미가 없으면은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계속 있어야지 계속 혼자서 더 배우고 싶고 더 발전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 더 찾아보면서 그러면서 누가 가르쳐 주는 거 외에도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정석대로 막 재미없는 언어를 막 강요하고 그런 것들을 배우게 하면은 그러면은 프로그래밍에 대한 전체적인 흥미가 떨어지고 재밌는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이미 흥미가 떨어져 가지고 너무 지쳐서 배우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그냥 요즘에 가장 핫한 언어를 배우세요. 예. 파이썬 요즘 데이터 사이언스 같은 거 하는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약간 파이썬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노드.js 같은 게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들한테 굉장히 핫하거든요. 예, 노드.js를 사용해서 굉장히 색다르고 재밌는 어플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셔도 되고요. 조금 어느 정도 노드.js가 됐다 싶으시면은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나가서 정말 신세대 웹사이트들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하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언어들을 거의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도 뭐 모르는 것도 이제 몇 개 있지만 iOS 계열이라든가 맥 쪽 계열은 잘 모르지만 결국에 뭐 한 번쯤은 다 달아보셔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프로그래머가 진짜 되고 싶다 하시면은 어떤 언어를 먼저 배우는지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으세요. 결국에는 다 하게 될 테니까요. 예. 하지만 나중에는 많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다큐멘테이션만 읽으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그 정도 수준이 분명히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이번 강의에 인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오버뷰가 되셨으면은 하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런 희망을 갖고서 이 강의를 짜기도 했고요.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다면은 구독을 꼭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리콘밸리 핫라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